네, 안녕하세요. 이의찬입니다. 국제정세 이야기를 다루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국제정세 특집들이 다 청취율이 조금씩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어떤 주제를 다룰까 고민을 좀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에게 아주 귀에 익숙한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있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 먹은 불곰 66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정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 CIS 학과에서 공부하는 신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 CIS 학과에서 공부한 용명근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국제정세 방송들이 다 청취율이 조금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떤 주제를 다룰까 저희끼리 사실 의논도 많이 하고 회의도 하는데 푸틴 대통령을 한번 다루면 어떨까? 많죠. 어쨌거나, 할 말이. 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하면 최고 권력자인데 최고 권력자의 역할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온 국민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국에 저희도 푸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장점도 있을 거고요, 단점도 있을 거고,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다룰 예정인가요? 푸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대통령 이전에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유년 시절의 에피소드나 그런 게 일단 좀 저희들이 보통 푸틴 대통령 하면 이름은 많이 아는데 대통령 이전의 행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조사를 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그런 유명한 일화들 물론 많이들 알려졌지만 그래도 그런 일화들을 또 소개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면이 있는 대통령이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끔 재밌게 또 해보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저는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고학력 백수의 길에 진입을 해서 얼마 전에도 항공권이 싸게 나와가지고 좀 러시아와 전쟁을 했던 나라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요. 아무래도 지역 전공자니까 물론 공부가 많이 부족하지만 보통 러시아에서 공부하면서 러시아의 시각으로 러시아를 봤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갈등을 많이 빚어왔던 러시아와 폴란드에 좀 있으면서 그쪽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많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또 나름대로 독일과 러시아라는 굉장히 큰 제국 사이에 껴가지고 참 재주도 많고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남은 민족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모스크바도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이틀밖에 없어가지고요. 그냥 미술관, 트레치코프 미술관 다녀오고 좋았던 건 공기가 정말 시내에 공원이 많다 보니까 삶의 여유라는 게 그 시내에 있는 공원에 좀 쉴 공간이 많다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좀 우리나라도 도심에 그런 녹지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녹지만 많아지면 뭐합니까? 기운이 안 좋은데. 우주의 기운. 우주의 기운인데 왜 한국의 기운만 그렇게 좋지 않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야 인턴 생활을 하고 다음 달까지 근무를 하는데 바쁘게 일하고 틈틈이 러시아 뉴스 챙겨보고 인턴 나부랭입니다. 네, 저는 오늘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사단법인 동북아 평화연대라는 곳에서 모금을 해서 인천에 있는 문남초등학교라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인데 고려인 학생들이 한 60-70명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국말이 잘 안 되니까 러시아 말을 좀 하는 청년 봉사자들과 함께 문화체험 학습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구성해서 오늘같이 경복궁, 인사동, 청계천, 한글박물관 등등 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가 오늘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11월 26일 토요일일 거예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똑같은 문남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체험학습을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페이스북에서 잘 지켜보시다가 저희와 함께 좋은 일을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푸틴 대통령 특집 방송, 당분간 홍차를 마시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952년에 태어났습니다. 용띠이죠, 이분이. 저도 용띠인데. 아유, 띠동갑 축하해요.
띠동갑이네. 이분이 그 레닌그라드,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죠. 이제 당시 소련에는 레닌그라드로 불렸을 때 레닌그라드 태생이고요. 대통령이라고 요즘 금수저란 말을 많이 쓰는데 지극히 평범한 러시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흑수저죠. 뭐 소련에 흑수저는 없었죠. 네, 소련은 다 평등. 정말 평범한 소련 인민의 가정에서 태어난 소련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버지를 보니까 2차 대전 참전 용사였고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이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그 레닌그라드 봉쇄에 당했잖아요. 2차 대전 때. 그 안에서 굉장히 그런 봉쇄를 경험했던 정말 그 당시 정말 지극히 평범한 러시아 가정이었고 집도 그 깐무나우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방 개념인데 각 방을 가족들이 쓰면서 뭐 욕실, 주방을 공동으로 쓰는 그런 콤무날카에서 살았던 그런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소련 인민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네. 예, 학년이 점차 올라갈수록 공부에 흥미를 느끼면서 나중에는 정말 우등생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푸틴 대통령 개인 사이트에 있던 에피소드였는데 어느 정도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비행기 파일럿이 되고 싶었다가 배를 항해하는 항해사가 되고 싶었다가 결국에 이제 정보 수집원이 되고 싶은 꿈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생각했던 게 고등학생 나이 때 직접 당시 KGB죠. 건물을 찾아가 리셉션 찾아가서 나 이런 정보 수집원이 되고 싶은데 뭘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직접 어린아이가 찾아가서 이거 보고 참 실천력이 굉장히 강한 어린이였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약간 미담 같은데요. 나중에 만들어진 그 KGB 문을 어떻게 찾았을까? 출입문을? 되게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푸틴이. 네. 그 부모님도 원래 그래서 되게 평범하고 뭐 어떻게 보면 가난한 환경이었는데 부모님이 되게 어렵게 얻은 자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푸틴 위로 그 형이죠. 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태어나자마자 죽고 아니면은 뭐 병으로 또 이렇게 죽고 해가지고 부모님 나이가 그 당시 40세에 푸틴을 얻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자신의 꿈을 잘 펼칠 수 있게 똑부러지게 또 애지중지 잘 키우시지 않았을까. 푸틴 대통령이 52년생인데 이제 83년에 러시아 나이로 치면 이제 30살 아니면 31살에 3년의 여력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러시아 남자들 같은 경우를 치더라도 굉장히 느린 편이었죠. 아주 그 스튜디스였던 당시 그 류드밀라라는 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스라의 딸 둘을 두었다가 2013년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각자의 인생을 개인의 아름다운 삶을 찾아 나서셨죠. 두 분 다 이혼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공식적으로 예, 대통령. 예. 네. 사실 근데 그 전부터 뭐 이미 거의 결혼 생활은 이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더 맞고 정말 푸틴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더 일찍 결혼 생활이 끝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네. 푸틴 대통령이 이제 결혼했던 류드밀라 이제 푸티나였죠. 지금 아마 성을 다시 원래 성으로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푸틴 대통령은 스라의 딸 둘을 두었습니다. 이제 마리아와 예카체리나 딸이 둘 있었는데 첫째 딸은 이제 85년생이고 둘째 딸은 86년생이에요. 좀 재밌는 게 아무래도 푸틴이라는 성이 러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딸들 아끼고 혹시나 너무 사생활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두 딸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바란소바라는 이제 성을 사용하고 카테리나 둘째 딸 같은 경우는 티호노바라는 성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 딸 같은 경우에는 그 네덜란드 사람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네, 네덜란드 네. 사업가인데 이제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여러 기관과 컨설팅 업체에서 근무를 했던 네덜란드 출신의 사업가와 결혼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의학을 전공해가지고 의료업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딸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더 유명하죠. 모스크바에 계셨던 무관의 자제분과 교제설이 있었다가 어떻게 보면 개인사인데 너무 그렇게 파헤쳐진 게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요. 너무 그런 걸로 인해서 떨어진 떡고물을 받아먹으려고 특종을 노리려고 했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 그 둘의 관계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평범한 친구 관계로도 남기는 좀 힘들어진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아빠 친구 아들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또 그 아빠 친구 아들이 보통 아빠 친구 아들이 아니라 푸틴 대통령 그 페테르부르크에 일할 때 굉장히 잘 알던 이제 의사 출신의 사업가인데 그 지멘스 있잖아요. 유럽에 의료기기를 수입하다가 페테르부르크 총판하는 그 대표인데 엄청난 부호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엄청난 부호고
남편도 그 시브우르라고 그 러시아 네. 석유화학 가공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아마 2대 주주인가로 굉장히 그 사람 재산이 12억 달러예요. 우리 2016년 기준으로. 굉장한 아빠 친구 아들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네. 그 전에 기사가 났던 거는 우리나라의 삼성맨 해군 제독의 아들이었잖아요. 해군 제독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네요. 뭐 아까 푸틴 대통령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잠깐 했는데 푸틴 대통령 열애설이 계속 조금씩 났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열애설의 또 다른 당사자는 알리나 까바에바라고 체조 선수였고요. 그 알리나 카바에바라는 사람은 사실 러시아 국적이지만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출신이고요. 1983년 5월 12일생이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일단 뭐 푸틴의 여자니까 당연히 아름답겠지만 상당한 미모를 가졌고 그 리듬 체조 선수 출신이라 그런지 굉장히 또 몸매도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그 무슨 또 미디어 회사의 또 회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등에 아주 날개를 달고 러시아에서 잘 푸틴의 공식적인 애인이니까 건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까바에바가 조그만 욕심을 부렸더라면 아마 재단을 설립하지 않았을까. 러시아의 대기업들이 납세를 하면은 알제란. 대학교를 졸업한 푸틴 청년 푸틴이었죠 이때. 1970년에 이제 레닌그라드 국립 지금의 그 에스베베게우라고 하죠.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의 법학부를 입학해서 75년도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 소련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직업을 정해주잖아요. 졸업한 후에 너는 여기로 가서 일을 해라. 우리처럼 자소서를 열심히 쓸 필요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교와 전공에 따라서 모스크바로 갈 수도 있고 저기 사할린으로 갈 수도 있고 콜야반도 무르만스크 이런 데로 갈 수도 있긴 한데 상당히 공부를 대학교 때도 굉장히 잘했대요. 푸틴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그 보안부서로 직업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후반에 KGB 국가보안위원회죠. 여기 소속의 대학교 우리나라로 군대로 치면 이제 훈련소 끝나고 그 후반기 교육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안기관의 기관원으로 육성되기 위한 그런 대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77년부터 91년까지 이제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국가보안위원회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주로 이제 레닌그라드에서 근무를 했었고 85년부터 90년까지는 이제 동독의 드레스덴 있잖아요. 그곳에서 해외 첩보 업무를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84년에서 85년에 드레스덴으로 파견되기 전에 1년 동안 이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는 푸틴이 아니라 플라토프라는 성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독일을 방문했을 때 이제 대통령이 돼서 공식 방문을 했을 때 독일에서도 이제 러시아의 그 대통령이 오니까 미리 사전 조사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독일에 방문한 기록이 한 번도 없었는데 독일 총리가 푸틴을 만나가지고 독일에 처음 오시죠? 이러면서 이제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데 아니 저 독일에 자주 왔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총리를 비롯하여 준비했던 모든 사절들을 다 당황시켰다는 그런 일화가 또 있죠. 그리고 그 드레스덴에서 첩보 활동을 할 때 뭐 굉장히 큰 일도 뭐 있었겠지만 사실은 뭐 연락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자잘한 첩보 활동이 많았다고 해요. 정보 같은 거를 보낸다든지. 그래가지고 드레스덴에서의 첩보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 큰 활약이 있었다 이런 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올리가르히 러시아 억만장자 특집을 다뤘을 때 또 이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푸틴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사실 가려진 과거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그게 이제 KGB 출신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고 그리고 그쪽 출신 사람들이 나중에 정계로 많이 나오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또 푸틴이 그쪽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가 좀 궁금하시다면 그때 방송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많은 분들이 KGB로 알고 있는 FSB라는 기관이 해체가 되고 17년인가 18년부터 새로운 부처로 가동을 시작하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으면은 해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자백을 보고 왔거든요. 네, 대놓고 웃으셔도 됩니다. 아니 오늘 너무 많이 겹쳐서 말을 할 수가 없어. 참 자백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백이라는 영화가
검찰의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사건까지 얼마나 많은 간첩 조작 사건이 일어났었고 그때 당시에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 무죄를 받고 풀려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영화가 극장에 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고요. 다큐멘터리 형태의 영화인데도 사실 영화의 원조는 다큐멘터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큐멘터리물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 아니었나. 그 정도로 사실 좀 충격적인 내용들도 있었고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승호 PD님을 작년에 처음 뵀었거든요. 그때 우리 팟캐스트 저 기획할 당시에 제가 뉴스타파에 리서치를 하나 해줬던 게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팟캐스트 준비한다고 말씀드리니까 또 설명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셨는데 이번에 관객과의 대화할 때 제가 찾아갔어요. 일부러. 마침 표창원 의원님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객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기억이 남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국정원, 경찰, 검찰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가장 핵심 권력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기관들인 만큼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 이쁨 받으려면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에 비해서 국정원이 성과를 내려고 하니까 자꾸 겉으로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국정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있는 듯 없는 듯 사실 없는 듯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성과제 연봉을 거기도 받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나서서 우리 이거 했다? 우리 이렇게 간첩 잡았다? 이걸 자꾸 어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몰라도 될 것들을 알게 되고 또 피해를 입지 않았을 수도 있던 사람들이 희생양이 돼서 피해를 입고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고 정말 좀 또라이들이더라고요. 아유, 난 모르겠다. 하여튼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한 번쯤은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독일 드레스덴에서 근무를 마치고 이제 러시아로 귀국을 다시 했습니다. 1990년에 다시 러시아로 복귀를 했는데 KGB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레닌그라드 국립대학교 총장의 보좌관으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이때도 KGB에 적은 두고 있었는데 실질적인 이제 일은 총장의 보좌관으로 본격적인 일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91년에 최종적으로 KGB를 나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총장이 보기에도 굉장히 일을 깔끔하게 잘했었나 봐요. 이래서 총장이 이제 당시에 시의장이었던 아나톨리 섭착 그 딸이 굉장히 유명하죠. 러시아에서. 크세니아. 지금도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텔레비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나왔던 것 유명한 같아요. 가수잖아요. 겸 러시아의 페리스 힐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네네. 그래서 네. 그런 류의 쇼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진행도 그런데- 잘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최근 몇 년 전에 제가 TV에서 보니까 약간 야권 인사들이 시위하고 막 할 때 그런데도 막 발언하고 좀 그러더라고요. 이목을 끌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관종? 글쎄요. 뭐 예, 어쨌든 사람들의 주목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아버지가 당시에 그 레닌그라드시의 시의장이었는데 푸틴은 이제 그 sobchak의 보좌관으로 시작해서 정계에 본격적인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줄을 잘 잡았죠. 그래서 이 sobchak이 나중에 페테르부르크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테르부르크 시청에 본격적으로 입성을 하면서 시장 보좌관 대외협력국장 하다가 이제 제1 부시장까지 승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미국이랑 이제 독일, 서방 다양한 비즈니스맨들이랑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이때 당시에 메드베데프, 세친 쿠드린, 뭐 그레프, 밀러 같이 지금 러시아에서 다 한 자리를 했거나 한 자리 하고 있는 푸틴 사단들을 이때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러시아 중앙 정치에 지금 배치된 인물들이 대부분 다 빼제르 출신이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소브착 라인을 이제 타게 되면서 부시장이 되었다가 나중에 또 소브착이 떨어지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부시장 자리를 잃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당선된 사람이 푸틴이 진짜 인재긴 인재인가 봐요. 그래서 내 밑에서 나와 함께 일해달라. 또 부시장 인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함께 일하자라고 제의를 했는데 노 하고 거절을 아주 단호하게 했나 봐요. 그래서 또 의리의 사나이로 또 그 아주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져서 그 소위 말하는 지금의 그 푸틴의 사람들을 공고히 다질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었다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sobchak 시장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도 푸틴
그때 아마 이미 대통령이 된 후였나 아니면 대통령 대리였나 모르겠는데 그쯤에 직접 또 장례식에 와서 가족들을 돌보겠다는 언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리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보통은 일자리를 잃고 그리고 그 당시에 푸틴 가족들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아내 류드밀라가 이제 뭐 사고를 당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또 다쳤고 본인도 어쨌든 실직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좀 의리를 지켰다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그 이후에 더 잘 풀렸죠. 뭐 장관도 하고. 그 재상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몰리는데 재상이 죽으면 아무도 문상객이 안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참 권력이나 이러한 이익관계를 떠나서 의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그림을 봤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그런 의리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의리하니까 옐친의 일화도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그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신의가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이제 사람 대 사람이면 서로한테는 굉장히 신의가 있고 좋은데 그걸 국가 전체를 운영을 하면서 너무 신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모든 부정부패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 사람을 너무 이렇게 그렇죠. 의지하고 막 모르는 거 물어보고 자꾸 자문을 구하고 막 선을 이런 참 잘 지켜야 되는데요. 이게 예. 아유. 자꾸 뭐 수정해달라 그러고 참 그 애매하네요. 푸틴은 안 그렇겠죠. 말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을 보면 연설문 같은 것도 안 읽고 이렇게 외우는 건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물론 큰 흐름은 외우고 들어오겠지만 순간순간 상황에 맞춰서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푸틴은 기본적으로 말을 잘해서 특히 막 이렇게 연설문에 의존하고 막 그런 인물은 아닌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특히 이제 뭐 껄끄러운 관계의 그런 정상회담을 할 때 그 상대방 나라의 정상한테도 애둘러서 그렇게 적절한 유머를 섞어서 촌철살인을 날리는 것로 또 유명하죠. 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푸틴은 페트르부르크 sobchak 시장이 선거에 떨어지고 나서 이제 또 모스크바 중앙정계의 부름을 받습니다. 96년에 이제 대통령 총무실의 제1부실장으로 스카웃이 됐고요. 굉장히 빨리 승진을 하는데 97년에는 우리나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같은 대통령 행정실의 부실장으로 이제 임명이 됩니다. 근데 또 이 와중에 굉장히 부지런한 게 페테르부르크의 광산대학교, 광업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또 논문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석사 논문 하나 쓰면서도 사내 중내사내 그랬었는데 참 반성을 많이 했고요. 이거 거고. 또 98년, 99년에는 이제 대통령 행정실 제1부실장, 연방보안국장, 지금 FSB라고 하죠. 연방보안국장이 되고 또 연방안보회의 서기를 겸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99년 8월에는 이제 옐친 당시 대통령이 러시아 총리로 임명을 했다가 99년 12월 31일 이제 밀레니엄을 앞두고 대통령 직무대행이 됐고 2000년에 바로 이제 대통령 조기 선거였죠. 조기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서 러시아 제2대 두 번째 물론 이제 뭐 앞에 옐친 대통령이 연임을 했지만 인물로 보자면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확실히 푸틴 대통령이 줄을 잘 탔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전에 sobchak 시장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푸틴의 모습이 담긴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 나간 게 아니고 저렇게 서류 가방 들고 뒤에 꽁무니 쫓아다니던 시절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뛰어나서 여기서 불렀던 것 같아요. 많이. 그리고 진짜 준비된 인재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쁜 와중에도 그 뭐 학위도 따고 여러 그 외국어 같은 거에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아무래도 뭐 첩보 활동 시절에 필요해서 배웠던 거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되게 여러 면에서 정말 준비가 잘 된 인재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게끔 그랬던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의 취미는 뭐 많이 알려졌듯이 유도가 있고 아이스하키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가까이 지내는 주요 실세들과 함께 아이스하키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아이스하키 특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그 잘 나가는 대기업 사장들을 데려다가 플레이도 하고 하는데 혼자 막 10골 넣고 막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뭐 연대장 축구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누가 막어? 그러니까 공을 차면 골대가 움직이고.
그래서 하여튼 아이스하키도 정치인 중에 푸틴만큼 아이스하키를 사랑하는 정치인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애착이 강하고요. 삼보, 저희가 삼보 특집도 한번 했었는데 러시아의 전통 무술, 우리나라의 태권도 같은 그런 무술인데 그런 대회가 한국에서도 많이 열리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러시아에서 연수하던 시절에 모스크바의 그 시내에 있는 대형 서점회를 갔어요. 근데 대형 서점에 물론 이제 뭐 베스트셀러도 진열이 돼 있고 이렇게 쭉 섹션별로 이렇게 책이 진열되어 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2층 올라가는 계단에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그 푸틴 대통령 사진이랑 그 유도 사진이 이렇게 딱 있으면서 유도 관련된 책이 거기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대통령의 취미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미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한 이미지, 그래서 그런 리더십 이런 거를 아주 사람들한테 잘 어필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네. 몸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서 있는 저는 좀 푸틴 대통령 하면 제일 먼저 인상적인 게 말을 굉장히 잘한다랑 서 있는 자세가 지금 이분이 52년생이니까 이미 환갑이 넘었는데 서 있는 자세가 정말 단단해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아마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해오기 때문에 체력도 굉장히 좋고 또 그 기반 위에 어떻게 보면 일반인은 소화하기 힘든 살인적인 스케줄인데 할아버지잖아요, 나이가.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꿋꿋하게 잘 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푸틴 하면은 다양한 사진들이 있잖아요. 뭐 탱크 안에서 찍은 사진, 말 타는 사진, 사냥하는 사진, 스키 타는 사진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참 그런 마케팅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사격도 굉장히 잘하신대요. 그 사격 그 하시는 사진을 봤는데 그냥 사진만 봐도 이미 프로, 자세가 달라요. 또 자꾸 누가 생각나서 이명박 대통령 왜 그 총 사진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이거 어깨 개머리판. 개머리판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대고 조준을 하는 그 뒤에 이등병이 이렇게 비웃고 있었어 사진에서. 정말 큰일 날 자세죠. 그거는 자살행위 같은데. 그래서 갑자기 그 사진과 푸틴 대통령의 그 사격 사진이 이렇게 겹치면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그런 일화도 있었어요. 그 강한 이미지 이런 걸 어필을 하기 위해서 체첸 전쟁 중에 병사들 군대 이제 군인들을 격려를 하려고 푸틴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 딱 이런 뉴스가 떴어요.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기다리잖아요. 대기를 하는데 대통령 전용기가 오겠지 하고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전용기가 안 오고 전투기 한 대가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전용기가 오기 전에 그 경호기가 먼저 도착을 했구나 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전투기가 딱 열리더니 푸틴 대통령이 조종복을 입고서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전투기 조종사 그 경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종기도 굉장히 잘 모는 대통령 너무 멋있다 뭐 이런 게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많이 뉴스가 됐었고 그 군인들 사기 진작에도 굉장히 훌륭한 효과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푸틴 대통령이 말을 굉장히 잘한다고 느꼈던 게 저도 이게 영상 자료에서 본 건데 2차 체첸 전쟁 그때 이제 상황을 직접 보러 현장에 날아가서 흔히 러시아 그런 고위급 보면 이제 뭐 프리움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리셉션 같은 걸 하잖아요. 딱 술잔을 들고 토스트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을 짧게 한마디 하고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고 무엇이 문제고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희생된 병사들의 목숨이 다 부질없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술을 반드시 마시되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 마십시다. 지금은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반드시 마십시다 라고 하고 그냥 딱 술잔을 내려놓고 가더라고요. 그거 보고 말 정말 잘한다 하면서 사람들의 그런 가볍게 술 한 잔 걸치고 없애버릴 수도 있는 기회였는데 말 몇 분, 1분도 안 되는 그런 사이에 외국인인 저까지 이렇게 사람 끄는 매력이 참 있는 그런 사람인 게 것 진짜 같아요. 카리스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푸틴의 그 조종기 그 에피소드가 있은 후에 부시가 이걸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전 몰랐는데 부시 대통령이 이제 그 미군 주방위군 그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래요. 그래서 중위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부시 말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똑같이 이제 조종을
비행기를 몰고 이제 항공모함에 딱 이렇게 안착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뭐 풍랑이 엄청 심했다고 그랬나? 아무튼 해서 그거 하는데 까딱하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해서 대통령 못 마치고 다른 사람이 됐을 수도 있다고. 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푸틴의 그런 쇼맨십이 그래도 많이 영향을 미치긴 하나 봐요. 그런 식으로라도. 네, 그럼 저희가 여기서 1부를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2부에서 푸틴 특집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5일 불곰 파티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도움 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 참가자 190명이 함께해 주셨고요. 내년엔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다음 불곰 파티부터는 러시아 정부 기관의 예산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한러 대표 축제가 되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틴 대통령 특집 방송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도 다른 주제들을 다루면서 푸틴 1기, 2기, 3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간히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좀 간략하게나마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2000년에 이제 러시아 연방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취임식을 가졌고요. 푸틴 대통령이 1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온 그 정책 기조는 강한 러시아의 재건이고 대외적으로는 또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보장입니다. 그 강한 러시아의 재건과 아까 말씀드린 안정적인 국민들의 삶의 보장을 위해서 다양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정책을 세워서 수립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을 때 러시아의 국가는 텅텅 비어 있었고, 그러니까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천연자원은 올리가르기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방송에도 다뤘지만,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국가 자본주의와 이제 자원의 국유화를 실시를 하는데요. 또 마침 굉장히 호재였던 게 2001년부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아주 급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인데요. 굉장히 푸틴 대통령이 이제 올리가르이들을 단속을 잘 하고 자신들을 견제할 수 있던 세력들을 하나하나 쳐내가면서 국가의 고가는 점점 들어차게 되면서 그런 실탄이 마련된 상황이었고, 두 번째로는 권력 수직화가 있는데요. 입법부의 행정부 종속이라고 짧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3권이 분립이 되어 있지만 행정부를 비대화시키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향력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아주 절대적인 힘을 갖도록 만들었죠. 또 그곳들에 자기 사람들을 배치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중앙 집권화인데 지방을 중앙에 종속시켰습니다. 근데 또 이게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게 90년대 당시에 러시아는 이제 연방이기 때문에 연방법과 지방법이 따로 있는데 이 두 개가 충돌하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지방법 그 주지사들이나 지방 관리들의 말을 따라 투자했다가 연방법에 충돌돼가지고 아주 큰 손해를 보고 이제 와서는 사기당했다라고 해서 러시아 이미지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연방법 중심으로 지방법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푸틴 대통령 스스로가 이제 법대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치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평소에도 강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방광구라고 해서 러시아 전체 지방을 한 7, 8개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자기 사람을 보내서 이제 주지사들이 내 말대로 잘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라고 그런 감시 체제를 마련해서 그 중앙에서 지방을 통틀어서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합니다. 사실 러시아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저쪽 지방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멀어서.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방 주지사들은 중앙에서 컨트롤하지 않으면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놀 수밖에 없고, 러시아는 또 민족도 다양하고 지역마다 이권도 다양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아주 꽉 쥐어서 러시아의 그 전체적인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이런 중앙 집권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네 번째로는 주권 민주주의를 말할 수가 있는데, 민주주의 앞에 좀 주권이 붙어서 이게 뭔 소리냐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세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우리 러시아는 우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간섭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라는 건데, 미국이랑 서방의 대놓고 한 소리죠. 적당히 간섭해라. 그런 말입니다.
푸틴 대통령을 보면은 그런 중앙 집권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로 경제를 중점에 두고서 이끌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일찍 깨우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 그 동독 드레스덴에서 이제 첩보 활동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동독이 무너지는지를 너무 잘 여실히 봤기 때문에 공산주의나 아니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거를 본인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중앙정부로 많이 그거를 보냈대요. 정보들을. 굉장히 중요한 기밀도 있었고 거기에는. 근데 그게 반영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리고 소련의 현실이 그걸 반영하기에는 너무 시스템이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다가 본인이 이제 그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안 상태에서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정말 멱살 잡고 러시아 경제를 한번 이끌어 가겠다. 그리고 그 대통령 취임 이전에 러시아 경제가 완전 엉망이었잖아요. 모라토리엄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였죠. 국민들을 밥을 먹고 살게 해줄게. 대신에 조금의 자유는 내가 가져가겠다. 약간 그런 정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이런 시스템이 개인의 자유는 억압이 되지만 의사를 결정하고 이행하는 데까지 굉장히 빠른 단기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뭔가 했다가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물론 지금의 러시아에서 이 방법이 꼭 맞다고는 못하겠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000년대 초반에 푸틴 대통령은 정말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나 급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그런 독재 체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효과적일 수 네, 있는 효과적인 있죠. 네. 네,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렇죠. 모든 독재자들이 하는 말이죠. 그래도 내가 경제는 이끌지 않았나. 밥은 먹고 살게 해주지 않았냐. 그게 면죄부가 되었죠 지금까지. 그런데 그 경제 성장률을 유지시키지 못하면 보통은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계속 높다고 한들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게 사실 정당화되기는 어렵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 경제가 또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지지율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는 거지. 사실 푸틴 대통령이 그 2000년대 초반에 경제를 이끌 때만 해도 지금의 그런 민주주의 그 침해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도 이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죠. 그래서 뭐 수많은 기자들이 뭐 푸틴에 반대하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상황이 아무래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근데 그걸 누르려는 그런 힘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점점 상황이 악화 일변도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인 건 차치하고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만 놓고 보면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과 그 인근의 인물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대안 세력이 있어야 이런 어떤 힘들이나 목소리가 모아지기 마련인데 그런 움직임이 형성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도 참 사실입니다. 러시아에서 진보적인 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하는 말이 똑같더라고요. 러시아에서는 진보 세력이 형성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너네들이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도 너네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역사적인 긴 측면에서 보면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 났던 나라잖아요. 또 러시아 역사를 봐도 굉장히 많은 밀란과 그 지도자들이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던 역사가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푸틴 대통령이 국민들의 그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건지 아직까지 저도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참을성이 생긴 건지 그렇습니다. 참을성 대단한 나라죠. 그런 네. 거에서 참을 수 없을 때는 들고 일어나야 되죠.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들고 일어나야죠. 나 한마디 더 할 뻔했는데. 아유 참. 간질간질하네. 아유 그러니까요. 푸틴 2기 이제 2004년에 다시 대통령으로 재선이 됩니다. 1기 때와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는데요. 이 배경에는 4년이라는 시간에 압축적으로 경제 성장을 빨리 이뤄냈고 국내 치안 상황도 많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또 러시아의 국민들이 가장 바랬던 소련 시기에 미국과 넘버원을 다퉜던 그런 국가로서의 위상을 90년대에 비해서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이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2기에도 1기의 기조는 이제 유지가 됩니다. 다만 1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옐친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얘가 다음 대통령이라고 어떻게 보면 찍어주고 간 거였는데 2기의 상징성은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능력을, 물론 외부적인 환경도 굉장히 좋게 작용을 했지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아주 이제 정당한 자신이 정권을 창출해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헌법상 3선 연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2008년에 이제 총리로 물러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총리와 집권당 총재를 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리니까 한마디로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동시에 의회에서 여당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당의 총재가 되면서 의회를 더 행정부의 아래로 꽉 묶어놓는, 한마디로 행정부에서 어떤 이렇게 하라고 눈치나 사인을 보내면 그 입법부에서는 그에 맞는, 구미에 맞는 법들을 딱딱 통과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더욱 고착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때 어떻게 보면 메드베데프, 지금 총리가 당시 대통령이었지만 이중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보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외교를 많이 하고, 푸틴 대통령은 이제 러시아의 안방마니처럼 딱 또아리를 털고 앉아가지고 이제 러시아를 방문하는 국빈들을 맞이하는, 좀 저는 약간 그런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외국으로 나와서 외교를 하고 푸틴 총리는 안방마님 실세로서 딱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면은 만나는구나, 만나주는구나. 좀 약간 이런 인상이,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구소련 국가들과 경제적인 그런 연대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2010년에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 처음에 세 개의 나라를 중심으로 관세 동맹을 2010년에 총리였을 때 출범을 시키고요. 이게 이제 발전해서 이제 다른 국가들이 들어와서 2015년에 유라시아 경제연합으로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옛 소련 국가들을 여전히 나의 그 바운더리 안에 두겠다,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예전에 소련 시절에 그렇게 산업이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국가가 분리되면서 그게 이제 찢어진 거죠.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다시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하자,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경제적인 목적도 물론 있지만 그 정치적인 목적을 아래 깔고 주변국 사이에 러시아의 영향력을 좀 크게 확대하기 위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푸틴 대통령이 총리를 하고 있을 때 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2008년 12월에 법이 바뀌면서 러시아의 대통령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고, 그 두마저 하원, 연방 하원 의원의 임기도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푸틴 대통령이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로 3선을 할 거다라는 말이 많이 나올 때부터 이미 또 이런 작업이 들어가서 참 여러모로 대단하죠. 이때 그 대선 때도 참 푸틴 대통령 능력이라고 하긴 좀 웃긴데, 뭐 지역별로 이제 득표율 이런 거를 다 따지잖아요. 107%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여러 그 투표소를 가면서 다 거기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네네네. 그 같은 사람들이 지역을 돌면서 투표하게 만들었다고. 네.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는데 유튜브 들어가면 사실 아주 많아요. 그리고 정말 저도 2012년도 당시 대선 상황을 이렇게 쭉 봤는데도 투표장이 열리고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가지고 투표하려고 하면서 카메라로 이렇게 투표함을 비쳤는데 이미 한 3분의 1이 차 있는 거예요. 처음 들어간 사람이. 깔고 시작하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 그랬더니 선관위 담당자 도망다니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았고, 실제로 그 카메라에 잡힌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투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잡았어요. 열어봤더니 거기가 투표 용지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손바닥만한 게 아니라 A4 용지 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A4 용지를 접어서 거기다 넣게 되는데 A4 용지 안에 또 A4들을 접어가지고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까니까 A4 용지 한 16장이 나와. 야, 이거 대단하다. 한 명이 16명분의 투표를 이렇게 행사하고. 그래서 107%가 나올 수 있는 거죠. 107%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 그래가지고 2011년 총선도 그렇고 2012년 대선도 그래가지고 그때 시위 나발니도 이때 막 부상하지 네, 않았나요? 그때 나발니라는 야권에 되게 주목할 만한 젊은 인물로서 좀 떴죠 그때.
그리고 선거 직전에 야권에서 시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럴 때 나발니가 딱 잡혀가가지고 3일 동안 구금돼 있었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아까 말씀하신 그 ქსenia 삽착도 이때야 좀 많이 나왔던 것 네, 같아요. 그때 되게 야권 측에서 강한 발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추측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너네 좀 센 발언 좀 해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시위도 한번 충분히 해봐. 근거가 푸틴 대통령은 2012년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세 번째 이제 임기를 맡게 됩니다. 당선될 때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때 연설할 때 맞아요. 이건 이제 4년짜리가 아니라 또 6년짜리예요. 6년짜리니까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얼마나 나 6년짜리가 됐어. 막 6년짜리. 이러면서. 그리고 연임하면 12년이잖아요. 그렇죠. 도합 20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굉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2014년 2월에 드디어 본인이 유치를 했던 소치 올림픽을 개막식 선언도 하고 폐회식 선언도 하고 또 이때 성적이 좀 좋았잖아요. 러시아가.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이게 러시아의 국력을 만천하에 떨치는 걸로 러시아 내에서는 많이 받아들여졌고 그 다음 달에 이제 2014년 3월에 크림반도 편입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서명을 딱 사인을 하면서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반발과 고립을 불렀지만 대내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지지도를 얻게 됐죠. 그리고 2012년 다시 이제 푸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국제 스포츠 행사 그런 것들을 많이 유치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소치 올림픽이고 카잔 유니버시아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18년도 월드컵 이런 국제적인 행사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대외적으로 이미지 관리도 하고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국제 행사 유치는 그런 국력을 자랑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대내적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 아주 또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아, 네, 그렇죠. 왜냐면은 그런 하나의 목적이 있으면 사람들이 힘을 합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많이 불만들이 또 사그러들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런 국제 행사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그렇죠. 특히 스포츠 행사가요. 네. 그래서 그 덕분에 대외적으로는 안티러시아를 많이 생산해냈죠. 저 군대 있을 때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을 따게 되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야 러시아 새끼들 왜 그래? 맞아요. 안 되겠어 막 이러면서. 아마 그때 다 러시아 전공자들 다 막 괜히 눈치 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페이스북에서도 막 정말 러시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던 친구들이 올림픽을 보고 분노를 해서 야 러시아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저한테 괜히 화풀이를 했던. 그 기억나는 게 소트니코바가 어. 금메달 땄던 거랑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국적을 바꿔서 출전해서 2관왕이었나요? 3관왕이었나? 3관왕이었을 그쯤에.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진짜 러시아에서 엄청 스포츠 영웅으로 떠오르고 토크쇼에도 나오고 네. 맞아요. 저도 그때 러시아에서 그거 봤거든요. 있을 어. 때라. 근데 참 그거 보면서 안현수 선수가 참 대단하기도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 빙상연맹이 또 엄청나게 그 당시에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한국인과 러시아인의 그 국적과 민족의 개념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한국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보수적이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인들은 뭐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외국인이 와서 왕도 하고 여왕도 하고 그랬던 나라인데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러시아가 유연한 것 같아요. 올해였죠. 2016년 원래 동방경제포럼은 작년에 처음으로 작년 9월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때 처음으로 개최가 되었다가 사실 러시아의 지방의 경제 포럼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이루크츠크에서도 있었고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도 지금 아마 그건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했고 2년 연속 대통령이 찾아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한마디로 그 러시아도 피벗 투 아시아를 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인데요. 극동 개발은 어떻게 보면 크림 사태 이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유럽을 후발주자로서 항상 유럽이 어떤 뭐 유럽이라는 건 항상 선진, 뭔가 뛰어남, 합리적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항상 쫓아가기 위한 목표였는데 크림 사태를 통해서 아 유럽에 향한 그런 일변도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느끼고
굉장히 똑똑한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또 큰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기도 한데 본격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기죠. 러시아, 시베리아 극동 항상 러시아 역대 정권과 지도자들의 숙제였던 그곳 개발과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연계를 강화해서 이런 외교적인 고립을 벗어나겠다라는 큰 포석이 깔려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크림반도 사태도 사태지만 최근에 유럽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정치적인 문제들, 뭐 난민 이슈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유럽에서 물론 아직까지도 굉장히 큰 그 교역 국가들이 대부분이 이제 유럽 국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유럽이 너무 최근에 힘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그 러시아 경제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아시아 시장이라는 판단을 아마 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동방 쪽으로 중점을 두자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스를 수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이제 점점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최종적으로는 친환경으로 다 하겠다 막 이런 말도 하고 있고 공업 이제 흔히 말하는 석유가스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 일만 남았는데 한중일은 엄청나게 써대고 수입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궁합이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동방 포럼 저희 대통령께서도 방문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뭐 생방송 라이브로도 이렇게 보니까 발표도 많이 하고 뭐 계약도 많이 체결되고 마치 뭐 되게 풍성하게 밥상을 차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계약의 실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제 MOU라는 점이 전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물론 모든 일의 시작은 MOU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뭐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당장 어떤 실제적인 거래가 오간다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발 단기간에 빠른 성과를 내렸는데 집착하지 말고 긴 호흡을 가지고 특히 러시아는 사업하는 데서 굉장히 호흡이 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인내심을 가지고 정권이나 어떤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쭉 끌고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MOU를 체결했던 그 분야들이라든지 산업들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거고 사실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포럼의 성과가 특별히 뭐가 크다라고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번 동방 포럼에서 뭐 우리가 이게 보여주기식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낸 나라가 일본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일본과 러시아는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잖아요. 쿠릴 열도에 관해서. 근데 쿠릴 열도 문제도 서로가 어떻게 보면 양보할 수 있는 측면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근데 아마 이번 포럼에서 그거보다는 좀 더 경제적인 실리를 취하자라는 입장에서 일본이 조금 한 발 뒤로 물러나니까 오히려 러시아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손을 더 내밀어서 경제적으로 뭔가 더 이익을 내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이번에 모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경제 교류의 역사가 굉장히 깊잖아요. 소련 시기 뭐 60년대부터 뭐 일본의 흔히 말하는 뭐 3대 상사라고 하죠. 미쓰이나 뭐 이런 곳들이 러시아와의 이미 비즈니스 경험이 5, 60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노하우와 인맥들이 다양합니다. 스토리도 많고 어떤 사업을 해야 잘 먹힐지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왜 우리나라는 일본만큼 뭐 극동이나 시베리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냐라고 말하는 건 아직 우리나라도 이제 좀 더 성숙해야 될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하고요. 쿠릴 열도가 항상 우리나라에서 많이 조명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실 러시아랑 일본은 쿠릴은 쿠릴이고 일단 경제협력은 할 건 하자라는 주의라서 물론 언젠가 핵심적인 데에서는 뭔가 쿠릴 열도 문제가 양국의 국내 정치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불거지면 보여주기식으로 경제협력을 중단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돈이 되는 건 두 나라 다 뒤쪽으로든 앞으로 대놓고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체결된 많은 일본 측이 러시아와 체결한 것 중에 실제로 경제성이 있고 실제로 얼마나 또 그것도 많이 MOU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행이 실제로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쿠릴 열도의 몇 개의 섬을 일본에게 주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플러스 제가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남북러 철도 사업이라는 것이 TKR하고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고 지금 북한의 문제도 있고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사할린 쪽으로 빼서 홋카이도로 연결하겠다. 이런 얘기도 이미 나왔고요. 일본에서는 대러시아 무슨 뭐 협력 어쩌고 하면서 부처까지 생겼잖아요. 장관까지 임명을 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본격적인 대외 경제 협력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두 국가가 다 지금 아무래도 경제적인 그런 협력이 딱 이가 맞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중국이라는 엄청난 초강대국이 계속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의 성장세에 견제를 하기 위해서 또 두 나라가 힘을 합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를 어디가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싸움에서 일본이 아무래도 중국을 견제를 하려면 러시아가 필요하니까 그런 입장에서도 아마 러시아의 손을 적극적으로 내민 것 같아요. 또 재미있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대러 제재 참여 국가잖아요. 아무래도 또 우리만큼 미국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미국의 어떠한 양해를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와 이런 적극적인 실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게 참 아베도 보통 사람은 아니다. 아베 총리도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네요. 네, 하여튼 뭐 저희가 녹음실을 또 비워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정말 시간은 항상 모자란 것 같고 다루고 싶은 내용들은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저희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도 방송할 수 있겠죠? 제발. 뭐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하여튼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며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